최근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이 차트를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목적에 따른 시장 수익률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좀 유념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죠. 근데 역사상 놓고 보면 금리 인하 시점에 있어서 경기 침체를 피한 사례가 없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조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릴 때 매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원래 이 영상이 따로 있는데 매번 그렇게 많은 양의 내용을 다 담아드리긴 못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거든요. 보셨을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생략을 했는데,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험성 금리 인하로 시장 수익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역사상 사례가 한 번 있었고, 이때 사례를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 스프레드로 놓고 봤을 때는 역전이 되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의 바로미터로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위험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금리 인하,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된 것입니다. 일간에서는 19년도도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얘기하시지만 19년도는 사실 애매한 게 곧 있어서 코로나가 터졌고, 사실 19년도 영상 제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만 유동성에 문제가 먼저 생겼죠. 따라서 이거를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치부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95년 사례인데, 이 95년은 장단기물이 역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게 핵심인데, 저는 예전 영상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가장 좀 중요했던 포인트라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제가 작년 9월 1일 날 90년도의 금리 상승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95년도 금리 상승을 했음에도 경기 침체가 없었던 저 나름대로의 이유를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상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한 번도 경기 침체를 피한 적이 없다, 이 주장의 근거로 제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년 9월 초에 올렸던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이 90년도, 95년도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직전 10년 금리 레벨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제가 주목을 했어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로 금리에서 올린 것과 높은 금리에서 더 떨어져서 올린 것은 올렸다고 하더라도 직전 레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기업들로 하여금 재무조달 비용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담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90년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과거 직전 연도의 금리 레벨 수준이 현저하게 높았었다. 이런 부분이 실물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을 그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 스킵하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예전 영상들을 다 보셨다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설명을 조금 생략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면 저도 생각나는 영상들이 있으면 달아드리기도 하지만, 저도 예전에 올렸던 영상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내구재 수주, 내구재 주문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 실물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랠리가 나타나고 있죠. 멜톱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투자에 유용하게 쓰일 만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굵직한 트렌드가 과거 역사상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현 경제지표의 상황이 이렇고 과거랑 대비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대로 오랫동안 이어질지 당장 충격으로 다가올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마켓 타이밍을 재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쎄요, 아무리 날고긴다라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특정해서 맞출 수 있는 건 한 번이면 좋겠죠.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연속해서 그 시기를 맞출 수 있다? 글쎄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어찌됐든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시장에서의 가격 지수는 다시 한번 그 시기를 정확하게 재단하려고 하는 노력 대비
투자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경제 지표가 달라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다만 현재 매달 업데이트가 되는 경제 지표들이 정확하게 부진하고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금융시장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금융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가끔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의 랠리를 보면서 포모를 겪거나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럴 때마다 참고하라고 영상을 올려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08년도 증시의 붕괴를 가져왔던 9월달 직전에 한 달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시장을 진단했던 보고서가 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붕괴는 없을 것이다. 경기 침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이 증시의 폭락 한 달 전에 정확하게 해외조사팀에서 분석했던 보고서예요. 한국은행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전반적인 증권사라든지 IB 모두가 낙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은 부동산 문제에 아주 극히 비중이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고 실물 경기의 판단이라든지 경기 침체를 엿보려 그러면은 상당히 괴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별개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벨트업 구간이 생길 수 있다로 보는 게 과거 역사상 방법됐던 패턴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제가 내구재 수주라든지 제조업을 왜 강조드리냐면 실물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이 제조업의 생산, 소비, 투자 이게 매우 정확도가 높은 지표입니다. 그래도 전달, 전전달 데이터가 매번 수정된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 지표를 매번 보지만 이게 통계로 집계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신뢰감을 저는 그만큼 실물 경기를 데이터화해서 숫자로 파악한다는 것이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실기를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가 없다. 따라서 데이터만 보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다거나 경기 침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성 금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내리는 순간 경기 침체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내구재 수주 말씀드리다가 이제 제조업 분야의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다가 좀 옆으로 샜는데, 결국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재고순환이라든지 설비 투자, 사이클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고 줄이고 이 부분은 사실상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봐야 돼요. 경기를 민감하게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를 갖고 파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를 선행해서 살펴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구재 수주를 말씀드릴 때 미국의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도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 맞습니다. GDP 70%가 소비에 집중되어 있죠. 과거에도 미국이 서비스 중심의 국가였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서비스 소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비스 소비는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금이 있으면, 오늘 신용카드에 한도가 남아있으면 나가서 외식할 수 있는 게 서비스 소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내구재 소비는 가격이 나가고 한 번 사면 오래 쓰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서비스업 중심의 구조다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 중심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제조업이 나쁘고 서비스는 좋았고 매번 같은 패턴이 나왔고 경기 침체 후에 서비스업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왔지, 서비스업이 선행해서 경기 침체 전에 위축되거나 둔화되는 모습은 한 번도 없었어요. 따라서 경기 침체 전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조업 지수, 더 나아가서 코어라고 볼 수 있는 내구재 수주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게 기업들의 재고가 줄고 투자가 줄게 되거든요. 가장 소비의 최전선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빨리 캐치해야 우리가 경기 침체에 미리 선행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직원을 자르는 것이죠. 해고가 맨 뒤에요.
따라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동행도 아니고 후행 지표라는 겁니다. 다 정리되고 나서 실업률 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전문가라는 분들이 고용이 좋고 실업률이 뭐 어쩌고 낮아서 미국 경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고용은 후행 데이터고 동행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놓고 결과로 받는 성적표지 그걸 갖고 경기 침체를 준비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재고의 변화 사이클 이 부분이 실물 경기가 단기간에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정확도 높은 전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을 때 다 같이 투자를 늘립니다. 그래서 파란색 보시면 기업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나타나요. 한 기업이 투자를 하면 경쟁업체는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뒤처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같이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정체가 되는 구간이 나타나죠. 이때 이제 재고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하방 사이클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패턴이 과거에 우수하게 반복됐던 산업 사이클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워요. 그런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좋은데 경제사가 캐파 늘리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볼 만한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추후에 공급가인 지금 앉아가지고 우려된다 보고서 쓸 기업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무조건 그냥 같이 투자하고 재고 늘리고 폭발적으로 산업을 성장시키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AI가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누웠어요. 특정 기업 일부 몇 개가 주도하는 산업의 현 주소가 이런 겁니다. AI 투자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빅테크 몇 개 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이고 그들의 싸움이에요. 그들의 싸움이 마치 미국 전체 제조업의 모습인 것처럼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게 현재의 문제점인데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심지어 누웠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는 늘 경기 하방 사이클로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냐면 기업들은 모든 생산량 전망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투자를 하거나 재고를 늘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범퍼 역할을 하면서 생산활동의 위축과 확대 영역을 어느 정도 소화하게 되는데 경기가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재고 조정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이 결국 제가 매달 말씀드리는 PMI, 재고 조정 사이클하고 맞물리게 되는 것이고 현재 수준은 원자재 가격이 변동성을 보여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간재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재고를 늘린 것이지 실제 기업이 수요가 살아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재고 증가 수준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런 수준에서의 재고 축적 움직임 정도로 제한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아직 제조업 경기의 수요가 반드시 회복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죠. 4월 내구재수주 좀 말씀드리면 MOEV로 0.7% 증가했습니다. 2,841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3월달 내구재수주가 2.6%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0.8%로 하향 수정이 됐어요. 하향 수정이 꽤 큰 폭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여기서 0.7%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증가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고 미국 제조업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구재 수준은 국방을 제외한 부분 살펴봐야 되죠. MOM 변화가 0입니다. 사실상 지난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월 달이 2.3에서 1.15 이번에도 하향 수정이 됐어요. 여기서 변함이 없는 거니까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도 저조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국방 제외한 내구재 수주 말씀드릴 때 올해 초에 7.9% 가깝게 급락했다라고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역사상 7% 이상 이렇게 감소했던 사례는 아시아 통화위기, 닷컴 버블, 08년 금융위기, 유럽 채무위기, 그리고 글로벌 무역 둔화, 그리고 팬데믹, 다음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MOM 변화율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YY 흐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감하는 패턴이 나오죠. 이러다가 결국 이 경기 침체로 빠져들어갔던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내구재 수주 흐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변동성이 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항공기를 제외한 내구재 수주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구간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전체적인 추이가 둔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도 가끔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제외하고 살펴보기 위해서는 항공기 제외 내구재 수주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4월 항공기 제외한 내구재 수주 YY 변화를 보시면 현재 여기죠. 지금의 위치가 경기 침체 전에 나타났던 그 레벨까지 떨어진 거 MOM 변화율 보시게 되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증가죠. 꾸준히 추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구재 수주는 그렇고 자본재 수주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실제 수주를 받았어도 생산을 위해서 투자가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운송장비 수주가 함께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함께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MOM으로 1.2% 증가를 했지만 직전 달이 7.7에서 2.5로 하향 수정이 됐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증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항공기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 기업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는지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긍정적인 제조업 경기의 확장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 토지를 제외해서 직접 생산에 들어가는 재화만 따로 측정한 건데 MOM으로 봤을 때 0.3% 증가입니다. 직전 달이 0.2에서 마이너스 0.1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여기서 0.3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사실상 변화 없음이죠.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 자본재 신규 주문이 0.3 증가하긴 했지만 전달 대비 가가감을 해보면 변화 없거나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투자 사이클 재고 조정 과정 진행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재고의 변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끝부분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확대를 해보면 지난달 1.98에서 YY 1.09까지 더 떨어졌어요. MOM 변화 보시더라도 전월비도 소폭 높아졌지만 꾸준히 둔화되거나 위축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레벨 자체가 여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은 조정 구간이에요. 여기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과잉 구간으로 들어서지 않고 여기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은 재고 조정 구간이 끝나게 되고 침체 구간으로 빠져들어가는 패턴이 매번 반복됐던 그 구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도 확인을 해봤고 재고의 변화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실물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플랫하게 누웠거나 둔화되거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고 조정 구간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경기 하방 사이클로 진입하게 될 것인데 이게 생산활동 위축이 되고 경기가 악화되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특히 이때는 경기 침체 없었지 않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 중에 가장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장단기 수익률의 역전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역전 구간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아까 보험성 금리를 했던 이 시기도 장단기 수익률이 역전되지 않았던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보험성 금리의 효과가 지금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재고 조정이 끝나고 경기 하방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이 시점이 과연 경기 침체 없이 무난하게 금리나 보험성 효과가 나타날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5월달 미시건 소비심리지수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죠. 물론 속보치 67.4에 비해서는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MOM 10% 이상 낙폭이 큽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고용지표의 둔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속보치 발표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고요. 따라서 높은 물가에 대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심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결국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내구재 수주라든지 제조업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은 어렵겠죠. 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1년 속보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어요. 원래 3.5로 봤는데 3.3으로 소폭 낮아졌고 5년도 5.1에서 3.0으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차 약화된 것이죠.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6이고요. 3년은 2.76, 5년은 2.82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이 맞으면 여기에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함께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인플레이션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물가 추이를 가장 민감하게 체크하는 게 채권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판단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준은 지금 10년 같은 경우는 2.32예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33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향후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금리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 배경에는 팁스, 그러니까 물가 연동체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 BEI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팁스 물가를 통해서 실질 금리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팁스 금리를 보시면 중립 금리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표예요. 최근에 원로이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죠. 10년 실질 금리는 중립 금리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고 따라서 지금 수준의 금리 변화는 물론이고 지금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 과정에는 경기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전망이 모두 녹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판단이 끝났을 때 현 시점에서의 적절한 금리 레벨을 베팅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5월 23일 기준으로 2.17이죠. 특히 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한 것보다 이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전망 수준을 더 높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매일매일 같이 파악하고 분석하는 집단이 채권시장 참여자들이죠. 이들이 알고 있고 그 정보가 구체 수익률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질금리 수준 2.17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2.32 이게 합쳐지면 명목금리가 4.49가 되는 거겠죠. 이게 지금 10년물 시장 수익률하고도 유사하죠. 그런 흐름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원로이사도 중립금리가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금리 수준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든 실질금리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물 수익률의 이런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실질금리가 아무래도 좀 주도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속에서도 텀 프리미엄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가 부분이 더 중요하게 변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는 금리의 레벨 자체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레벨을 올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 급등, 재반등에 대한 우려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70년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보시면 8% 가깝게 올랐어요. 계속 상승 추세였죠. 지금은 상승 추세가 아니고 꺾였죠. 좀 확대해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5년 재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70년대와 지금은 경제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예전부터 제가 너무 강조했던 얘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내구재수주와 소비심리지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의 경제는 여전히 달라진 거 없이 위축되거나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 흐름이 달라졌거나 모멘텀의 변화가 생긴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속보치보다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